27년, 그는 마침내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가 한때 주저없이 버렸던 그곳으로. 휠체어에 앉은 이성택의 모습은 병마에 시달려 만신창이었고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불수로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였다. 아내가 촌스럽다며 시골로 쫓아냈던 성공한 건설사 사장은 이제 운명에게 버림받은 폐인일 뿐이었다. 그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왕수련을 찾아왔다. 27년 전 쓰레기를 버리듯 마을 입구에 버리고 왔던 바로 그 여자를. 그의 상상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자신이 그녀를 떠올리고 돌아와 부르기를 기다리며.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아내였고 자신을 돌볼 의무가 있으니까. 하지만 마당 안의 풍경을 똑똑히 보았을 때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1. 모든 것이 바뀐 그날 밤 27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린다. 이성택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졌다. 몸에 딱 맞는 양복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34살의 그는 한창 때였다. 아내인 수련의 친정 도움으로 시골뜨기 청년에서 서울에서 제법 알아주는 건설사 사장으로 거듭났다. 오늘 밤 그는 서울 최고의 호텔에서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접대 자리였다. 수련아, 빨리 좀 서둘러. 그가 침실을 향해 소리쳤다. 왕수련이 침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이성택이 어제 특별히 사준 새로운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33살의 그녀는 나이에 비해 꽤 괜찮아 보였지만 얼굴에는 시골 여인 특유의 순박함과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성택 씨, 역시 전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수련이 원피스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괜히 당신 망신만 시킬까봐 겁나요? 무슨 소리야. 이성택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이 자리 정말 중요해. 김 사장님네도 다 사모님 모시고 온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안 데려가. 그리고 당신은 내 아내잖아. 내가 이성택이가 근본 없는 놈이 아니란 걸 보여줘야지. 수련은 남편의 눈에 서린 빛을 보며 기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이 자리가 남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남편이 사업 파트너들 앞에서 자신의 가정을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같이 갈게요. 차는 밤의 장막을 가르며 달렸고 네온사인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이성택은 운전을 하며 계속 당부했다. 이따가 가서는 말은 되도록 아끼고 그냥 웃기만 해. 알았지? 그리고 음식 먹을 때 허겁지겁 먹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먹어. 김 사장님이 자기 시계 칭찬하는 거 제일 좋아하니까 시계 보이면 좋은 말 몇 마디 해주고. 수련은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손바닥에는 이미 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본 적도, 이성택이 말하는 그런 대단한 사장님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다. 그저 남편에게 망신을 주지 말아야겠다. 남편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롯데호텔의 화려한 프라이빗 룸, 둥근 테이블 위에는 온갖 정갈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이성택이 수련을 데리고 들어섰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모두 도착해 있었다. 김 사장은 40대 중반의 풍채 좋은 남자로 번쩍이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다. 박 부장은 마른 체형에 늘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사람이었다. 최 사장은 나이가 가장 많아 머리가 희끗했지만 정신만은 맑아 보였다. 이 사장, 오셨구만. 김 사장이 일어나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이쪽이 말로만 듣던 사모님이시군. 미인이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은 촌스러워서요. 이성택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뿌듯했다. 수련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옆에 서 있었다.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새언니, 이리 와서 앉아요. 최 사장의 아내가 그녀를 자기 옆자리로 이끌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남자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공사, 계약, 이윤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자들은 집안일,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수련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려 애썼지만 이내 자신이 전혀 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어느 브랜드 화장품이 좋은지, 어느 백화점이 세일하는지, 아이를 어느 학원에 보내는 게 좋은지, 같은 서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시골에서 온 그녀는 그런 것들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새언니,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어떤 화장품 쓰세요? 김 사장의 아내가 물었다. 수련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가 변변한 화장품을 써본 적이나 있었을까? 기껏해야 기초 크림 정도가 전부였다. 저는 딱히 쓰는 거 없어요. 어머, 그럼 타고나신 거네요. 수련은 더욱 불편해졌다. 자신이 마치 이질적인 존재,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몰래 이성택을 쳐다보았다. 그는 남자들과 한창 열을 올리며 이야기하느라 그녀의 곤란한 상황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자자, 다들 음식 좀 드시죠. 김 사장이 술잔을 들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로 이 사장님과 강동구 재개발 프로젝트 건을 상의하려고 마련했습니다. 김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그 프로젝트 제가 기가 막히게 마무리해 보이겠습니다. 이성택이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남자들은 사업상의 재미있는 일화들을 늘어놓았고 여자들도 한결 편안하게 수다를 떨었다. 수련도 마음속의 긴장을 조금씩 풀었다.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처음처럼 불편하지는 않았다.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박 부장이 갈비 한 점을 집으며 말했다. 사모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수련은 테이블 위의 회전 유리를 보며 망설였다. 시골에서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회전판을 돌려 음식을 자기 앞으로 가져왔지만 그녀는 혹시나 실수할까봐 섣불리 손을 대지 못했다. 새언니, 제가 돌려드릴게요. 최 사장의 아내가 친절하게 돌려주려 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련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회전판을 돌렸다. 하지만 힘 조절을 잘못했는지 방향이 틀어졌는지 회전판이 너무 빠르게 돌아갔다. 그 위에 있던 국그릇이 넘어져 국물이 쏟아질 뻔했다. 수련이 급히 그릇을 잡으려 했지만 허둥지둥하는 바람에 결국 국물이 조금 튀고 말았다. 더 최악인 것은 그 국물이 하필 김 사장의 양복에 튀었다는 것이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명품 양복이었다. 새하얀 셔츠가 순식간에 갈색 얼룩으로 물들었다. 루만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죄송합니다. 수련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녀는 냅킨을 집어들고 김 사장의 옷을 닦으려 하며 연신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충청도 사투리가 묻어나와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김 사장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얼어붙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이성택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는 아내의 당황한 모습, 김 사장의 굳은 얼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상한 시선을 보며 마음속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는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 간신히 미소를 쥐어짰다.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평소에 이런 자리에 잘 안 나와봐서 좀 긴장했나 봅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김 사장은 억지로 웃었지만 그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그 후의 식사는 지옥 같았다. 모두 겉으로는 웃고 떠들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련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성택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이상한 눈초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 눈빛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사장 부인이 저런 사람이었어? 역시 시골 출신이라 격이 떨어지는군. 마침내 식사가 끝났다. 모두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 인사말 하나하나가 이성택의 귀에는 비웃음처럼 들렸다. 차에 돌아온 이성택은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다. 수련은 조수석에 앉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남편이 화가 났다는 것을, 그것도 단단히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는 밤의 어둠 속을 달렸고 차 안의 침묵은 죽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침내 이성택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알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이성택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 차가 길가에 멈춰섰다. 그 양복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200만 원이 넘어. 김 사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우리 회사 하반기 실적이 달렸다고. 수련은 겁에 질려 온몸을 떨었다. 이성택이 이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내 얼굴에 똥칠하고 싶었어? 이성택이 몸을 돌려 그녀를 노려보았다. 당신 꼴을 좀 봐. 촌티가 줄줄 흐르잖아. 말에서는 구수한 사투리 냄새가 진동하고 회전 테이블 하나 돌릴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미쳤지. 당신 같은 사람을 그런 자리에 데려가다니. 수련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변명하고 싶고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성택의 말은 칼날이 되어 한마디 한마디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이 촌뜨기야. 당신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 당신은 정말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수련의 마음을 완전히 박살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성택 씨,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을 돕고 싶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당신 길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길을 살려줘? 이성택이 냉소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얼굴에 먹칠만 할 뿐이야.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당신 같은 촌뜨기랑 결혼하다니. 차는 다시 시동이 걸려 밤의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수련은 그 자리에 앉아 끊어진 구슬처럼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냈던 눈빛, 김 사장의 불쾌한 표정, 그리고 지금 이성택의 분노와 경멸을 떠올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고 싶었다.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자랑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녀는 그에게 배우고 변하고 그가 원하는 그런 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차는 마침내 그들의 집 앞에 멈췄다. 이성택은 차에서 내려 문을 세게 닫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련은 차 안에 앉아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이성택은 일찌감치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먹구름 낀 하늘처럼 어두웠다. 수련은 조심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무슨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는 다시 말을 삼켰다. 성택 씨, 어제 일은? 수련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만해. 이성택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잘랐다.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이성택이 획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아직 분노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였다. 어젯밤에 김 사장한테서 전화 온 거 알아?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 프로젝트 고려해보겠다고 하더군. 고려? 거의 다 된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고려라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수련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성택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내가 그 식사 자리 하나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알아?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결과는 당신이 다 망쳤어. 전부 다. 성택 씨, 제가 배울게요. 저 변할 수 있어요. 변해? 이성택이 비웃었다. 당신이 뭘 어떻게 변하는데? 당신 나이가 벌써 33이야.
당신 몸에 밴 그 촌스러운 티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입에 붙은 사투리는 고칠 수 있고 그 말들은 날카로운 검이 되어 수련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고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정말 그의 말대로 촌스럽고 사투리를 쓰고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제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성택이 갑자기 차분해졌다. 그 차분함은 분노보다 더 무서웠다.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 앞으로 내 사업과 관련된 자리에는 나타나지 마.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내가 접대할 일 있으면 당신은 따라오지 마. 집에 손님이 와도 잠시 자리를 피해. 아무튼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말라고. 수련은 심장을 누가 세게 후려친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남편, 평생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성택 씨, 나 당신 아내예요. 당신이 내 아내인 거 알아. 이성택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절망적인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어떤 자리에는 당신이 나타나지 않는 게 맞아. 그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일이야. 우리 둘 다에게 좋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련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내가 창피한 거죠? 이성택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잔인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성택은 수련에게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집에 있을 때도 그녀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수련은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의 옷을 빨고 묵묵히 모든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이성택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듯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밤 이성택은 더욱 굳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수련이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손을 저으며 묻지 말라는 신호만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이성택은 식사 중에 갑자기 입을 열었다. 수련아, 당신 고향집에 잠시 내려가 있는 게 좋겠어. 수련의 손에서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라고요? 내 말 끝까지 들어. 이성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요 며칠 많이 생각했어. 우리 지금 상태 서로에게 좋지 않아. 당신도 서울 생활이 익숙지 않아서 늘 이것저것 걱정만 하고 차라리 고향에 내려가서 한동안 편하게 지내는 게 나아. 마음 좀 편하게 쉬라고. 나보고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는 게 아니야. 잠시 쉬러 가라는 거지. 이쪽 사업이 안정되면 다시 데리러 올게. 수련은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진심을 읽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단호함 뿐이었다. 성택 씨,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게요. 정말 고칠게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야. 이성택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냥 이게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뿐이야. 안 가요? 수련이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 아내예요. 안 갈 거예요. 이성택의 눈에 짜증이 스쳤다. 고집 부리지 마. 고집이 아니에요. 수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는 부부예요. 왜 내가 가야 해요? 왜 내 집에 내가 머물 수 없어요? 당신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성택이 마침내 폭발했다. 당신 자신을 좀 봐.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어울려? 지금 내 생활에 어울리냐고. 당신이 여기 있으면 그날 밤에 창피했던 기억만 떠오를 뿐이야. 그 외에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벼락처럼 수련에게 내리꽂혔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이성택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 남자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이성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미 결정했어. 오늘 내가 직접 데려다 줄게. 안 가요. 죽어도 안 가. 수련은 울부짖었다. 성택 씨,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나 정말 변할 수 있어요. 얘기할 거 없어. 이성택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짐 챙겨. 곧 출발할 거니까. 안 챙겨요. 아무 데도 안 가. 이성택은 몸을 돌려 히스테리를 부리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짐을 안 챙길 수는 있어. 하지만 가야만 해. 끌고서라도
내가 당신을 데려다 놓을 거야. 30분 후 이성택은 차를 몰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수련이 간단히 챙긴 옷까지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수련은 조수석에 앉아 눈물이 다 마른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련의 마음은 죽어 있었다. 그녀의 결혼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택 씨,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 수련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응, 우리 아직 부부 맞아요? 이성택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야 대답했다. 맞아. 그럼 언제 데리러 올 거예요?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내가 부를 때 차는 마을 입구에 섰다. 수련의 친정집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이성택은 차에서 20만 원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우선 이거라도 써. 수련은 그 20만 원을 보며 문득 웃었다. 처량하기 짝이 없는 웃음이었다. 고작 20만 원으로 나를 때우려는 거예요? 때우는 게 아니야. 아니면 뭔데요? 수련이 그의 말을 끊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죠? 당신이 나를 떠올릴 때쯤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고? 이성택은 말이 없었다. 수련은 돈을 받아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마을 입구에 서서 이성택이 시동을 거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동차 바퀴가 흙길에서 헛돌며 흙탕물을 튀겼고 그 흙점이 수련의 원피스에 떨어졌다. 이성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석양 속으로 사라졌다. 수련은 차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득 이번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기다림이 27년이 될 줄은. 링산. 왕수련이 친정집에 돌아왔을 때는 해질녘이었다. 마을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흙길, 흙벽돌집, 흙담장. 모든 것이 소박하고 낡아 보였다. 하지만 도시에서 막 쫓겨나다시피 돌아온 그녀에게 이 익숙한 풍경은 말할 수 없는 비애를 안겨주었다. 수련아, 네가 웬일이냐? 어머니가 마당에서 나오다가 혼자 짐을 끌고 문 앞에 서 있는 딸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수련은 입을 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급히 다가와 딸의 손을 잡았다. 얘야, 무슨 일 있었니? 이 서방은 어쩌고? 그이가 잠시 내려와 있으래요. 수련은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잠시 내려와 있어? 어머니의 미간이 좁혀졌다. 멀쩡히 잘 살다가 왜 너만 내려오래? 너희 부부 싸웠니? 수련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저었다. 그녀 자신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이성택의 눈에 자신이 이제 짐이 되었고 그를 창피하게 만드는 촌뜨기가 되었다는 것뿐이었다.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어머니는 안쓰러운 마음에 딸을 마당으로 이끌었다. 그날 밤 수련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수련아, 너 이 서방이 다시 데리러 올 것 같니? 그 질문은 수련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올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확신이 없었다. 이성택이 떠날 때의 그 단호한 표정이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내가 부를 때 온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얘야, 엄마가 보기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남자가 한번 여자를 실증내기 시작하면 마음 돌리는 경우가 드물어. 엄마, 그런 말 마세요. 겁주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봐서 아는 소리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도 예전에 그랬지. 내가 촌스럽고 무식하다고. 그러더니 됐다. 지난 얘기는 해서 뭐 하겠니. 수련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아버지는 정말로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혼자서 그녀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쩔 셈이냐? 기다릴 거예요. 수련의 눈이 단호하게 빛났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어머니는 딸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딸의 순정이 안쓰러우면서도
딸의 미래가 걱정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 후로 수련은 매일 기다림으로 하루를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을 입구에 낯익은 자동차가 오는지 살피는 것이었다. 자동차 소리만 들리면 마당 앞으로 달려나가 쳐다보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도 이성택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금세 수련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으며 고소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수련이 말이야, 서울 살던 남편한테 쫓겨났다며? 그러게 말이야. 애초에 서울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습게 알더니 꼴 좋다. 서울 남자가 별거 있어? 결국 촌스럽다고 버림받았잖아. 이런 말들은 바늘이 되어 수련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그 어떤 소문도 숨길 수는 없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이성택은 오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도 이성택은 오지 않았다. 반년이 지나자 수련은 자신의 기다림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는 이성택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거나 차갑게 몇 마디 쏘아붙이고 끊기 일쑤였다. 이성택은 늘 바쁘다고 했고 기다리라고 했으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 점점 수련은 더 이상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수련은 마침내 이성택이 정말로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련아, 너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녀를 타일렀다. 여자는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지. 너 아직 젊은데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 저는 남편이 있는 몸이에요. 무슨 남편? 시골에 버려두고 1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게 그게 남편이야? 수련은 할 말이 없었다. 아주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었다. 언젠가 이성택이 자신을 떠올리고 데리러 와주리라는 희망. 두 번째 해봄, 마을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찾아와 농촌 여성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해주었다. 수련은 그 소식을 듣고 홀린 듯이 그 변호사를 찾아갔다. 상황이 명확하네요.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말했다. 남편이 부인을 집에서 내쫓고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별거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이혼이요? 수련은 그 단어에 깜짝 놀랐다. 네, 재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경우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저었다.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죠?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까지 당했는데 아직도 이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전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해요. 수련은 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생각하셔야죠. 수련은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기다림을 선택했다. 하지만 마음속의 희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작아져만 갔다. 세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수련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집안의 경제 사정도 어려워졌다. 이성택이 주었던 20만 원은 진작에 다 썼고 그는 그 후로 단 한 푼의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수련아, 너 계속 이러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이 어미까지 힘들게 하는 거야. 어머니가 자리에 누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런 말 마세요. 널 탓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안쓰러워서 그러지.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다. 얘야, 놓아야 할 때는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날 밤 수련은 혼자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힘겨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3년, 꼬박 3년이었다. 이성택은 그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먼저 걸어온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까지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수련은 다시 그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눈앞에 초췌한 여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은 수련의 생각보다 복잡했다. 이성택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그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했다. 하지만 이성택은 수령을 거부했고 재판 출석도 거부했다.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걸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련에게 알려주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복잡했다.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성택이 갑자기 나타나 마음을 돌려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 당일까지 이성택은 나타나지 않았다.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다. 원고 왕수련과 피고 이성택의 이혼을 허가한다. 판사봉이 떨어지는 순간 수련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알았다. 이 판사봉이 자신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마음속 마지막 환상까지도 산산조각 냈다는 것을. 법원을 나오며 수련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을 입구에 한참 동안 서서 서울로 향하는 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성택 씨, 이번에는 내가 먼저 떠나는 거예요. 이혼 소식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다.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성급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진작 그랬어야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수련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고 마침내 마음을 접었다. 수련을 쫓아낸 후 처음 몇 년간 이성택은 아주 더이양양했다. 그 촌스러운 아내가 없으니 그는 사업에서 물 만난 고기 같았다. 더 이상 누군가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김 사장과의 프로젝트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지만 이성택은 금세 다른 기회를 잡았다. 이 사장, 요즘 아주 잘 나가시는구만. 사업 파트너가 웃으며 말했다. 에이, 아닙니다. 이성택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한 비즈니스 파티에서 이성택은 미나를 만났다. 당시 25살이었던 미나는 무역회사 경리로 예쁘고 상냥한 말투를 지녔다. 그녀는 이성택이 마음속으로 그리던 이상적인 여성상에 완벽하게 부합했다. 사장님, 정말 젊고 유능하세요. 미나가 와인잔을 들고 이성택에게 선망의 눈빛을 보냈다. 미나 씨, 그냥 성택 씨라고 불러요. 이성택은 그 눈빛에 취했다. 어떻게 그래요? 선배님이신데. 하하, 무슨 선배는요. 나도 미나 씨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이성택은 미나에게 구애를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며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했다. 미나는 금세 그런 생활에 매료되어 그의 여자친구가 되는 것을 허락했다. 성택 씨,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미나가 이성택의 품에 안겨 말했다. 좋아하니까 잘해줘야지. 이성택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만족감에 젖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에게 어울리는 여자,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여자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수련과 비교하면 미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그녀는 화장할 줄 알았고 옷 입는 센스가 있었으며 말과 행동이 우아했다. 그녀를 데리고 나가면 이성택의 어깨가 으쓱해졌다. 이 사장님 여자친구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 분위기가 장난 아니야.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이성택은 기분이 날아갈 듯했다. 그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촌뜨기 수련을 쫓아내길 정말 잘했다고.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미나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이성택은 한 가지 진리를 잊고 있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40세가 되던 해 이성택의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 은행 대출 축소, 경쟁업체의 압박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그의 회사는 위기에 빠졌다. 사장님, 이번 달 인부들 월급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해. 사장님, 자재대금도 결제해야 합니다. 알아, 방법 찾아보고 있어. 이성택은 매일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지만
미나 앞에서는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인 척해야 했다. 성택 씨, 나 저 가방 갖고 싶어. 아주 비싼 명품이었다. 사야지, 당연히 사야지. 이성택은 이를 악물고 신용카드를 긁었다. 성택 씨,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미나가 예민하게 무언가를 감지했다. 아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 이성택은 억지로 웃었다. 그냥 요즘 좀 바빠서 그래. 미나는 어렸지만 바보는 아니었다. 그녀는 몰래 이성택의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고 그의 사업에 정말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 차는 벤츠에서 평범한 소나타로 바뀌었고 예전에 자주 가던 고급 레스토랑도 발길을 끊었으며 심지어 그녀에게 선물을 사줄 때도 망설이기 시작했다. 성택 씨, 혹시 무슨 어려운 일 있어요? 어느 날 미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니야, 생각 많았네. 이성택은 여전히 버텼다.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요. 미나가 말했다.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이성택은 감동했다. 그는 미나가 정말 좋은 여자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미나야, 내가 말해봐요. 듣고 있을게요. 이성택은 마침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회사는 정말로 문제가 생겼고 자금난으로 빚이 많다고.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미나가 물었다. 방법을 찾고 있어. 아마 집을 담보로 잡혀야 할 것 같아. 집까지요? 미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변했다. 잠깐만, 사업이 다시 좋아지면 금방 되찾아올 수 있어. 미나는 침묵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이성택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고 집은 은행에 넘어갔다. 45세에 그는 하루아침에 작은 사장님에서 빚더미에 앉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성택 씨, 우리 잠시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미나가 이성택을 찾아와 말했다. 무슨 뜻이야?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나는 완곡하게 말했지만 뜻은 명확했다. 나를 떠나겠다는 거야? 이성택은 믿을 수 없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잠시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당신 일이 잘 처리되고 나면 우리 그때 네가 지금 나를 떠나겠다는 거잖아. 이성택이 분노에 차소리쳤다. 내가 돈 있을 땐 내 옆에 붙어 있더니 돈 없어지니까 가겠다는 거지. 성택 씨,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데. 이성택의 눈이 충혈되었다. 미나야, 우리 함께한 지 10년이야. 10년. 10년이나 됐으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 이성택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가버려. 미나는 정말로 떠났다. 아주 철저하게. 그녀는 몸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성택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 가지고 사라졌다. 그것은 이성택이 재기를 위해 금고에 몰래 숨겨두었던 현금 3천만 원이었다. 이성택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미나는 이미 종적을 감춘 후였다. 50세의 이성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더 최악인 것은 오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그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온갖 질병이 그를 덮쳤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동네 작은 의원에서 되는 대로 약을 사 먹을 뿐이었다. 55세 되던 해 이성택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는 혼자 사는 월세방에서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누워있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실려갔다. 응급처치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 움직임이 불편해졌다. 가족분 계신가요? 의사가 물었다. 이성택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수령과는 이혼했으며 아들은 그가 어머니를 버렸다는 이유로 오래전에 연을 끊었다. 그는 정말로 혼자였다. 퇴원 후 이성택은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다.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작은 방을 얻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했다. 매일 밤 휠체어에 앉은 이성택은 과거를 떠올렸다. 화려했던 시절, 미나의 배신, 아들의 단호함, 그리고 수련을 떠올렸다.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날의 충동적인 결정을, 수련을 쫓아낸 것을 체면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여자를 잃어버린 것을 후회했다. 만약 그때 그녀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이성택은 자주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때 그녀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하지만 세상에 만약은 없었다. 60세가 되던 해 이성택의 몸은 더욱 나빠졌다. 그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생활을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간병인을 쓰기엔 너무 비쌌고 요양원에 들어갈 돈도 없었다. 그는 매일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죽음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바로 그때 그는 수련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직 고향에 있겠지? 이성택은 생각했다. 시골 여자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 분명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생각은 한번 싹 트자 잡초처럼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이성택은 수련이 틀림없이 고향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시작했다. 만약 자신이 돌아가서 그녀에게 사과하면 그녀는 분명 자신을 용서하고 돌봐줄 것이다. 그래, 돌아가서 그녀를 찾아야 해. 이성택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내 아내였어. 나를 돌볼 의무가 있다고. 61세의 이성택은 휠체어에 몸을 싣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그는 용서와 보살핌을 구하러 돌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운명의 마지막 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61세의 이성택은 시외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휠체어는 기사가 접어서 짐칸에 실어주었다. 버스는 시골길을 덜컹거리며 달렸고 흔들릴 때마다 그의 몸은 고통으로 신음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기사님, 앞에 저 마을 다 왔나요? 이성택이 기사에게 물었다. 거의 다 왔어요. 10분만 더 가시면 됩니다. 이성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27년, 그는 마침내 수련을 벌이고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난 27년 동안 그는 수없이 이 마을과 수련을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실제로 돌아온 적은 없었다. 버스는 마을 입구에 섰다. 기사가 휠체어를 내려주었다. 어르신,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좀 밀어드릴까요? 기사는 혼자인 그를 보고 걱정스러운 눈치였다. 괜찮소. 내가 알아서 하리다. 이성택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기사는 떠났고 이성택은 혼자 휠체어에 앉아 눈앞의 마을을 바라보았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다. 흙길은 시멘트길로 바뀌었고 흙벽돌집 대부분은 기와집으로 심지어 몇몇은 2층짜리 작은 건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곳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여기가 정말 그 마을이 맞나? 이성택은 의아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길에서 마주친 몇몇 마을 사람들은 휠체어를 탄 낯선 그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실례지만 왕수련 씨 댁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성택이 한 중년 여성에게 물었다. 왕수련이요?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주목수댁 수련이 말하는 건가요? 주목수댁? 이성택은 순간 멍해졌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왕수련입니다. 예전에 서울로 시집갔던, 바로 그 사람이네. 여자가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 말했다. 지금은 성의주 씨요. 우리 마을 주목수한테 시집갔거든. 저기 앞에 있는 저 집이요. 포도 넝쿨 보이는 집 있죠? 저기. 이성택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뭐라고요? 누구한테 시집을 갔다고요? 주건국 씨, 우리 마을 목수. 여자는 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데요? 이성택은 대답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다. 여자가 가리킨 집이 점점 가까워졌다. 높은 담장과 담장 밖으로 뻗어나온 포도 넝쿨이 보였다. 휠체어는 그 집 대문 앞에서 멈췄다. 아주 예쁜 집이었다. 담장은 새로 쌓은 벽돌이었고 대문은 니스칠이 반짝이는 원목이었다. 마당 안에서는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아주 익숙했다. 이성택의 손이 떨렸다. 문을 밀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수련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심호흡을 하고 대문을 밀었다. 마당 안의 풍경은 그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마당이었다. 바닥에는 청석이 깔끔하게 깔려 있었고 마당 가운데에는 포도 넝쿨 시렁이 있었다. 시렁 위에는 포도가 탐스럽게 익어 보랏빛 송이들이 초록 잎사귀 사이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시렁 아래에는 대나무로 만든 안락의자와 작은 찻상이 놓여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안락의자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얼굴빛은 혈색이 도는 여인. 그녀는 편안해 보이는 옅은 푸른색의 면옷을 입고 있었다. 건장해 보이는 한 노인이 그녀의 뒤에 쪼그리고 앉아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고 있었다. 여보, 힘이 괜찮소? 노인이 물었다. 시원하네. 여인은 눈을 감고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성택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저 여인은 바로 수련이었다. 27년이 지나 늙고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저 얼굴, 저 목소리, 그는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는 저 노인은 마을 사람이 말한 그 주 목수가 분명했다. 왕, 수련. 이성택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터져나왔다. 휠체어에 앉은 몸이 분노로 떨렸다.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휠체어에 앉은 이성택을 본 그녀의 표정은 의아함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평온함으로 바뀌었다. 노인도 몸을 돌려 일어나 여인을 자기 등 뒤로 보호하듯 섰다. 누구요? 노인이 물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내가 이 사람 남편이요. 이성택은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남편? 노인과 수련은 서로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이성택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수련이 남편이라고? 그렇소. 내가 남편이요. 수련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휠체어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남자가 이제는 초라하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평온함만이 있었다. 이성택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렸다. 27년 전에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요? 이성택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시골에 처박혀 있으라고 했죠. 서울 와서 자기 망신시키지 말라고. 수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자기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죠. 내가 지금 당신을 부르러 왔소. 이성택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수련아, 내가 당신을 데리러 왔다고. 수련이 웃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씁쓸함, 조롱, 해방감, 그리고 한 가닥의 연민. 너무 늦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뭐가 늦어? 당신은 내 아내야. 아니요. 수련이 고개를 저었다. 이성택 씨, 우리 오래전에 이혼했어요. 이혼? 이성택은 멍했다. 누구 마음대로? 나는 이혼에 동의한 적 없어. 당신이 날 여기 버리고 간 지 3년째 되던 해에 내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어요. 수련이 평온하게 말했다. 당신이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판결 이혼을 내렸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해. 이성택은 믿지 않았다. 나는 어떤 법원 소장도 받은 적이 없어? 법원에서 분명히 소장을 보냈어요. 당신이 수령을 거부했을 뿐이죠. 수련이 말했다. 나중에는 신문에 공시송달까지 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응답이 없었죠. 이성택은 그제야 기억이 났다. 분명 한동안 누군가 계속 그에게 법원 서류 같은 것을 보내왔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었다. 그는 빚쟁이들이 소송을 건 줄 알고 계속 피해 다녔던 것이다. 설령 이혼했더라도 다른 놈한테 시집갈 수는 없지. 이성택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했다. 그때 노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우리 혼인관계 증명서요. 내 이름은 주건국이고 이 사람은 내 아내요. 우리는 결혼한 지 20년 됐소. 20년. 그 숫자는 벼락처럼
이성택을 내리쳤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처음으로 수련을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새로운 삶, 새로운 남편, 새로운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수련아,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이성택이 울기 시작했다. 나 병들었어. 반신불수가 됐다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수련이 차갑게 물었다. 당신은 내 아내였잖아. 아니요. 수련이 그의 말을 끊었다. 이제 아니에요. 20년 전부터 아니었어요. 그럼 난 어떡하라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성택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런 문제는 27년 전에 나를 쫓아낼 때 생각했어야죠. 수련이 말했다. 안 그런가요? 노인이 보다 못해 나섰다. 그가 이성택 앞으로 다가왔다. 어르신, 두 분 사이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련이는 내 아내요. 나와 함께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소.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왔소. 이제 와서 당신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요? 내가 이성택은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돌아가시오. 노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우리 생활을 방해하지 마시오. 안 가. 이성택이 필사적으로 휠체어를 흔들었다. 수련아,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우리 사이에 정이 있잖아. 수련이 비웃었다. 이성택 씨, 당신 예전에 나를 촌뜨기라고 데리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해요? 당신 나를 쓰레기처럼 이 마을 입구에 버리고 갔던 건 기억하냐고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안다고. 이성택이 울며 말했다. 수련아, 내가 사과할게. 제발 용서해줘. 사과? 용서? 수련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이성택 씨, 어떤 일은 한 번 놓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잃으면 그걸로 끝이라고요. 돌아가요. 수련은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여보, 날이 쌀쌀하네. 나 좀 부축해줘요. 주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련을 부축해 집으로 향했다. 수련아, 가지마. 이성택이 필사적으로 휠체어를 밀어 따라가려 했지만 휠체어는 돌바닥 위에서 잘 움직이지 않았다. 방문이 닫혔다. 이성택을 문 밖에 남겨둔 채 그의 희망도 영원히 문 밖에 가둔 채 이성택은 마당에 앉아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어떤 것은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을바람이 포도 넝쿨을 스치며 서늘한 기운을 실어왔다. 이성택은 갑자기 온몸에 경련을 느꼈다. 이어서 따뜻한 액체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실금하고 말았다.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의 집 마당에서 자신의 인생 최대의 실패를 목격한 바로 그곳에서 그는 울고 싶었지만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곳에 앉아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누군가 와서 자신을 밀어주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석양이 지고 포도 넝쿨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져 마침내 휠체어에 앉은 이성택을 완전히 어둠 속에 가두었다. 밤이 깊어지고 마을에는 하나둘 불이 켜졌다. 이성택은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다. 휠체어는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었다. 그는 벌써 3시간째 그렇게 앉아 있었다. 대소변 실금으로 인한 악취가 서늘한 가을바람에 실려 유난히 코를 찔렀다. 방문이 열리고 주씨가 나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외투가 들려 있었다. 수련에게 덮어주려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마당에 이성택을 보고 그는 걸음을 멈췄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 주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성택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나 갈 곳이 없소. 갈 곳이 없다니. 주씨가 가까이 다가오다가 불쾌한 냄새를 맡고 코를 찡그렸다. 서울 사람 아니었소. 서울에 집도 없소. 없소. 이성택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다. 아무것도 없소. 주씨는 이 가련한 노인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을 느꼈지만
그가 수련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여기서 이럴 수는 없소. 주 씨가 말했다. 여긴 내 집이오. 제발 수련이 좀 만나게 해주시오. 딱 한 번만. 이성택이 애원했다.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소. 주 씨의 어조는 단호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내요. 당신이 여기 있는 건 경우가 아니오. 내가 잘못했소. 정말 잘못했다고. 이성택이 울기 시작했다.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후회하고 있어. 주 씨는 침묵했다. 이 노인의 처지가 동정스럽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의 아내가 더 안쓰러웠다. 그는 수련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후회해서 될 일이었으면 세상에 안타까운 일은 없었겠지. 주 씨가 말했다. 어르신, 그냥 돌아가시오. 어떤 일은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오. 돌아갈 수가 없소. 이성택이 고개를 저었다. 정말로 돌아갈 곳이 없단 말이오. 그때 방문이 다시 열리고 수련이 나왔다. 그녀는 주 씨가 들고 있던 외투를 걸치고 손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있었다. 여보, 저 사람 씻게 해줘요. 그리고 깨끗한 옷 좀 찾아다 줘요. 이성택은 수련을 보고 눈에 희망의 빛을 밝혔다. 수련아, 말하지 마세요. 수련은 그를 보지 않고 주 씨에게 말했다. 이따가 마을 입구에 데려다 줘요. 내일 첫 차 타고 서울로 가게. 알았소. 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 수련아, 제발 여기서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이성택이 애원했다. 안 돼요. 수련의 어조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이성택 씨,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완전히. 당신은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고 더더욱 우리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됐어요. 하지만 나는 정말 갈 곳이. 그건 당신 사정이죠. 수련이 마침내 그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움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낯선만이 있었다. 이성택 씨, 당신이 나를 이 마을 입구에 버리고 갔을 때 내가 갈 곳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이성택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나 혼자 이 마을에서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할 때 누가 내 걱정 한번 해준 사람 있었나요? 수련이 말을 이었다. 이제 당신 차례가 되니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걸 알았으면 됐어요. 수련은 몸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게 무언가를 바꾸지는 않아요. 수련아, 이성택이 갑자기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우리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잖아. 수련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부부? 그녀가 냉소했다. 이성택 씨, 당신이 감히 부부라는 말을 입에 담아요? 진짜 부부는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함께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촌스럽다고 경멸하고 나를 쫓아낸 게 부부예요? 수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당신은 서울에서 27년 동안 좋은 시절 보냈고 나는 시골에서 27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게 부부냐고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소. 몰랐다고요? 수련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겠죠. 당신은 나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당신은 나를 시골에 버려두면 내가 영원히 당신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죠. 당신이 나를 떠올리고 돌아와 부를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라고, 안 그래요? 이성택은 반박할 수 없었다. 수련의 말이 전부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 27년 동안 그는 정말로 수련이 어떻게 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그녀가 당연히 고향집에서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이성택 씨, 내가 진리 하나를 알려줄게요. 수련이 휠체어 앞으로 다가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사람 마음은 수도꼭지가 아니에요. 당신이 잠그고 싶을 때 잠그고 열고 싶을 때 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이 그때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이제 와서 다시 열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하지만은 없어요. 수련이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지금 휠체어에 앉아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내가 생각났겠죠. 만약 당신이 지금도 그때처럼 돈 많은 사장이었다면 나를 찾아왔을까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검이 되어 이성택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 그들 둘 다 답을 알고 있었다. 봐요. 부정조차 못하잖아요. 수련이 고개를 저었다. 이성택 씨, 당신이 지금 나를 찾아온 건 사랑 때문도 죄책감 때문도 아니에요. 그저 당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나는 당신의 간병인도 노예도 아니에요. 수련아, 나는 이제 내 삶이 있고 내 남편이 있어요. 수련은 옆에 서 있는 주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다. 이 사람은 진정한 남자고 진정한 남편이에요. 나를 무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고생을 나누었죠. 이런 남자야말로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 씨가 다가와 수련의 손을 잡았다. 여보, 너무 화내지 마시오. 몸 상하겠소. 괜찮아요. 수련은 주 씨의 손을 꼭 잡고 이성택에게 말했다. 이성택 씨, 이게 진짜 부부예요. 봤어요? 이성택은 그들이 맞잡은 손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한 여자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인연 그 자체였다는 것을. 여보, 저 사람 마을 입구에 좀 데려다 줘요. 수련은 말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다. 주 씨가 휠체어 뒤로 가서 이성택을 밀기 시작했다. 잠깐만. 이성택이 갑자기 소리쳤다. 아직 할 말이 있소. 주 씨가 걸음을 멈췄다. 수련아, 이성택이 방문을 향해 외쳤다. 내가 당신에게 미안한 거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안다고. 하지만 우리 사이에 추억은 있잖아. 그래도 방문이 열리고 수련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우리 사이에 추억이 있었다고요? 그녀는 사진을 이성택 앞에 던졌다. 이거나 봐요. 이성택이 고개를 숙여보니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수련이 있었다.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오랫동안 간직했어요. 수련이 말했다. 당신이 그리울 때마다 꺼내보곤 했죠. 내가 이 사진을 언제 태워버렸는지 알아요? 언제?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수련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때 깨달았거든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사람은 앞을 보고 살아야 하고 자기 행복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련이 말했다. 이성택 씨, 가세요.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정말로 다시 나오지 않았다. 주 씨는 휠체어를 밀어 마을 입구로 향했다.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주 씨가 멈춰섰다. 어르신 몸조리 잘하시오. 주 씨가 말했다. 사람은 한평생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사는 법이오.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소? 이성택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말씀하시오. 그 사람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오? 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미워하지 않소? 정말이오? 이성택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정말이오, 주 씨가 말했다. 지금 무척 행복하시거든.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소. 그 말은 이성택의 마음속 마지막 환상까지 완전히 부서뜨렸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한 사람의 미움을 잃는 것이 한 사람의 사랑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미움은 적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아직 존재한다는 뜻이지만 무관심은 내가 완전히 잊혔다는 뜻이니까. 다음 날 아침 버스가 왔다. 이성택은 버스에 앉아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이번이야말로 진짜 이별이라는 것을 알았다. 7. 서울로 돌아온 이성택은 더욱 허름한 쪽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집주인은 그가 장애를 가진 노인인 것을 보고 형식적으로 아주 적은 월세만 받았다. 방은 아주 작고 어두웠으며 창문은 벽을 향해 있어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다. 이곳이 그의 인생 종착역이었다. 매일 이성택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의 회색 벽을 바라보았다.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자신의 일생, 잘못된 선택들, 놓쳐버린 기회들을.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의기양양하고 야심만만했던 시절. 그때 그는 자신이 사랑, 사업, 운명 등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인간은 아무것도 정복할 수 없으며 결국 삶에 정복당할 뿐이라는 것을. 그는 수련을 떠올렸다. 그녀의 젊은 시절 미소, 그에게 헌신했던 모습, 그에게 상처받았을 때 흘렸던 눈물을. 그 장면들은 영화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재생되었고 한 장면 한 장면이 모두 그에 대한 심판이었다. 만약 그때 내가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내가 그녀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만약 그때 내가 그녀를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이 만약들은 유령처럼 그를 괴롭혔고 밤낮으로 그를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세상에 만약은 없고 오직 결과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만 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 이성택의 몸은 점점 더 나빠졌다. 그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때로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을 빨리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어느 날 밤 이성택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27년 전 그 결정적인 밤으로 돌아갔다. 수련아, 빨리 좀 서둘러. 꿈속에 그가 침실을 향해 소리쳤다. 수련이 침실에서 나왔다. 그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성택 씨, 역시 전 안 가는 게 좋겠어요. 괜히 당신 망신만 시킬까봐 겁나요? 이번에는 꿈속의 이성택이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그는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안 가도 돼. 우리 그냥 집에서 밥 먹자. 정말요? 수련의 눈이 놀라움으로 반짝였다. 정말이야. 이성택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수련아, 미안해. 내가 당신을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어. 성택 씨,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당신을 사랑해. 꿈속의 수련이 울며 그를 꼭 껴안았다. 그들은 집에서 소박한 저녁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계획했다. 그것은 이성택이 평생 꾼 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얼굴이 온통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는 나직이 읊조렸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지 꿈일 뿐이라는 것을, 현실 속의 자신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설날에 종소리가 울릴 때 이성택은 혼자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불꽃이 터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어떤 것도 그와는 상관이 없었다. 그는 지금쯤 수련이 주씨와 함께 만두를 빚고 TV를 보며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눈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원래 그의 것이 될 수도 있었다. 수련아,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는 창밖을 향해 나직이 말했다. 부디 행복해야 해. 그것이 그가 그녀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른 순간이었다. 봄이 왔지만 이성택은 여름을 기다리지 못했다. 평범한 어느 아침, 이웃은 그가 평소처럼 휠체어를 밀고 나와 햇볕을 쬐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야 그가 잠든 사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떠났다.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었다. 집주인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몇 줄의 글이 쓰여 있었다. 내 이름은 이성택, 올해 62세. 내 인생은 많은 잘못으로 얼룩졌지만 가장 큰 실수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준 한 여자를 잃은 것이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녀를 다시 만나 다시 사랑하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싶다. 집주인은 쪽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성택의 사연을 알지 못했지만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이성택의 장래는 조촐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이웃 몇몇이 도와 처리해 주었다. 그는 도시 외곽의 한 공원 묘지에 묻혔다. 묘비에는 그의 이름과 생물연월일만 있을 뿐 아무런 장식도 없었다.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 작은 마을에서는 수련과 주씨가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다. 포도 넝쿨 아래의 그 안락의자도 찻상도 그대로였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다웠다. 여보, 힘들지 않소? 주씨가 손에 든 삽을 내려놓고 다정하게 물었다. 안 힘들어요. 수련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난 한 번도 힘든 줄 몰랐어요. 주씨가 다가와 평소처럼 그녀의 뒤에 쪼그리고 앉아 등을 두드려주기 시작했다. 여보, 힘이 괜찮소? 시원하네. 이런 대화는 그들이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성택은 그녀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의 그림자가 되었다. 가끔 떠오르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고 어떤 사람은 당신과 평생을 함께할 운명이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이성택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그 포도 넝쿨 아래에서 진정한 사랑은 여전히 피어나고 진정한 행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좋은 결말일 것이다. 선한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을 얻었고 잘못된 선택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 삶은 이토록 공평하고 또 이토록 잔인하다.